대담법인 통일과 나눔의 전병길 사무국장입니다.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것은요, 영화로 통일을 읽다입니다. 영화로 통일을 읽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통일에 대한 강의, 그다음에 음악, 연극, 또 많은 영화들이 있죠. 여러분 갑자기 또 생각나는 통일이나 분단 소재의 또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개봉했던 강철비 2라든지 또 백두산 화산 문제를 다뤘던 또 백두산이라든지, 그 전에는 태극기 날리며, 그다음에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등 상당히 많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명절 때라든지 혹은 또 여름 방학 때라든지 그럴 때 TV에서도 많이 영화를 볼 수 있죠. 특히 분단과 북한 통일 소재는 우리 한국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 장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 속에 나타난 북한 통일 문제들을 같이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야기 세상이라고 합니다. 스토리의 힘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수많은 얘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든지. 그리고 여러분은 주변에 카페라든지 음식점에 가보십시오. 커피 한 잔을 시키고 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에는 상당히 많은 힘들이 존재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요.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보는 관점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분, 나쁜 기분, 그 다음에 분노하는 기분, 그 다음에 상대방을 생각하고 또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야기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야기는 수많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는 주제입니다.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은 핵심적인 건요, 아주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잘 전달하려면 하나의 스토리에는 하나의 메시지를 담습니다. 그래서 원 스토리 원 메시지가 가장 특별한 키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메시지를 담으려면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과연 영어로 우선순위 프라이어티라고 하죠.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에 넣어야 될 것인가. 네,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정의된 메시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구체화해야 됩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6명의 남자 배우들을 보고 계십니다. 안성기 선생님이라든지 한석규 씨라든지 송강호 씨라든지, 그 다음에 신하균 씨라든지 정재영 씨라든지, 그 다음에 장동건 씨라든지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 배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 배우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개성파 있는 배우라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모두 분단과 북한과 통일을 소재로 한 영화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안성기 씨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로 이미지가 어떤 그룹의 리더라든지, 그랬을 때 대통령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단체의 단체장이라든지 회사의 사장님이라든지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한석규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텔리전트하죠. 그래서 정보 요원이라든지 되게 특수한 지식인이라든지 그런 이미지가 납니다. 그리고 송강호 씨 같은 경우는 좀 털털하면서 서민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장동건 씨라든지 신하균 씨라든지 정재영 씨는 상당히 외모도 좋지만 되게 개성파 연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북한과 분단, 그다음에 통일의 소재로 한 영화의 주인공이 되셨고, 흥행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를 또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북한과 분단과 통일을 이야기하는 영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캐릭터에 주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이끌어가는 힘들이 있어요. 그것이 남한 사람으로 설정돼 있든 북한 사람으로 설정돼 있든 나름대로 캐릭터의 힘으로 그 영화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여러분들 연기를 하다 보면
그 드라마나 스토리에 보면은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갈등은 상당히 역동성이 존재하고요. 여기 보시면 나름대로 우리 캐릭터들을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인간의 본능적인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갈등 상황에서의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갈등을 극복하고 조화로운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의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기승전결이 존재하죠. 여러분은 영화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영화의 스토리에 보면 뭐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 갈등이 너무 지나쳐서 돌이킬 수 없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갈등이 고조되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클라이막스가 있고 그것을 끝맺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갈등의 그래프에 맞게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통일한국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영화에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전달이 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통일한국 스토리텔링에는 뭔가 행동을 촉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다. 나름대로 동질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그다음에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 정체성도 전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념적인 가치관도, 그다음에 우리가 꿈꾸는 어떤 세상에 대한 그런 가치관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남과 북, 그다음에 서로 다른 사람끼리 힘을 합쳐서 뭔가 협동의 행위를 하는 협동도 촉진하려고 하고 있죠. 또한 부정적 인식을 잠재우고 긍정적인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식도 공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은 미래로 우리 민족 공동체라든지 우리의 지역 공동체,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가야 할 방향으로 또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나름대로 통일을 이야기하고 좀 더 긍정적인 미래의 통일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한번 통일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통해 통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여러 편 보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자주 안 보시는 분들 계시겠죠. 하지만 영화를 자주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영화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는 못 보지만 지나가면서 영화를 또 장면 보게 되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짤막짤막하게 그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주변에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화에 대한 정보를 또 간접적으로 얻기도 하죠. 자, 우리나라의 분단에 대한 영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담은 영화도 많고요. 통일을 지향하는 영화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평화란 무엇인가 고민하는 영화도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 최초의 분단 영화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한국 최초의 분단 영화. 조사를 해보니까요. 벌써 한 7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분단되고 또 이제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각각 군정청에 의해서 각자 관리가 되다가 1948년에 우리나라가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1948년에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한에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사회가 그 정부가 들어섰고요.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념의 갈등이 상당히 강했고요. 그 이념을 찾아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남한과 북한의 정부가 각각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70년 이상의 세월이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만들어졌죠. 근데 최초의 우리나라 분단 영화는요. 1945년에 분단이 됐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고 그 다음에 한영모 감독의 성벽을 뚫고라는 영화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성벽을 뚫고는요. 가족 간의 이념 갈등을 그린 한국 최초의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분단 영화를 흔히 보지만 최초의 분단 영화는 1949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봤습니다. 이 분단 영화 성벽을 뚫고의 영문 이름은 뭘까? 근데 되게 영문 이름이 독특해요. Breaking the Wall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벽을 허무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뚫고라고 돼 있는데 벽을 사실상 허무는 그런 이제 영문 제목이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한용모 감독의 성벽을 뚫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분단 소재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피아골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1950년대에 또 오발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피아골은 우리 지리산에 있는 지명의 이름이고요. 6.25 당시 그 빨치산을 다룬 영화지요. 그리고 오발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영화는 서울의 용산의 해방촌 일대에서 맨 처음에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발탄 영화는요, 전쟁으로부터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전쟁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발탄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 한국 영화에서는요, 전쟁 직후에 많이 찍었기 때문에 전쟁의 아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린 영화들이 개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로 넘어가서는요, 돌아오지 않는 해병, 그 다음에 그 또 당시에 그 남북 군인들 간의 갈등을 그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해병, 그 다음에 7인의 여포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요, 이 두 영화가 같은 감독, 유연목 감독의 작품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해병도 크게 관심을 끌었고요. 7인의 여포로라는 작품도 되게 많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우리 한국 해병대가 북한 지역에 침투해서 벌리는 일이 이제 그 전쟁 가운데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60년대 대표적인 반공 영화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한국 전쟁 당시에 어떤 북한군과 남한군의 교전, 또 남한군 우리 대한민국 국군 중심으로 그린 그런 영화에서 상당히 많이 당시에는 상당히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리고 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관람을 권유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유연목 감독이 만든 영화가 7인의 여포로라는 작품이에요. 7명의 여자 포로죠. 7명의 국군의 국군의 여군들이 우리가 이제 한국군이 여자 한국군들이 북한군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벌어진 이야기가 바로 7인의 여포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같은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한 작품은 반공 영화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칭찬을 받고 7인의 여포로는요, 나중에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됐어요. 우리 보안이라든지 반공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좀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유연목 감독도 이제 경찰에 끌려가서 좀 곤혹을 겪게 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남북 간의 대치가 상당히 지금보다 더 심각했던 사회고 전쟁이 끝나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북한이라든지 특히 이 북한군이라든지 중공군에 대해서 좀 인간적으로 묘사하게 되면 그때는 상당히 많이 좀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북한군 장교가 상당히 우리나라 여자 국군 포로들을 한국군 여자 국군 포로를 되게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는 그 장면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북한군 장교가 너무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옷도 깔끔하게 입고 군화도 깔끔하게 입고 그다음에 군복도 깔끔하게 입고 뭐 그런 장면들이 너무 또 인민군을 지나치게 북한군을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묘사했다 그래서 그게 당시에 법적으로 좀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감독 작품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품은 반공 영화의 대명사가 돼버렸고 또 당시 기준으로 어떤 작품은 또 그 반공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들을 좀 약화시킨다 그래서 곤욕을 치렀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한국 영화의 그 현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또 순교자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라는 영화는 이거는 되게 스토리가 좀 독특합니다. 한 여성이 그 어떤 남자를 사랑했는데 원래 남성은 나중에 북한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이 나중에 남한 그 국군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국군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거 원래 그 북한군 남자친구가 남한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때 이제 남한으로 잡혀서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원래 그 여성을 만나서 나름대로 거기서 벌어지는 나름대로 이제 당시에
그 이데올로기의 사회 속에서의 로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라는 영화는 이 작품은 원래 소설입니다. 그 소설인데 이 소설은 그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랐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당시 6.25 전쟁 당시에 한국에서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북한 지역에서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과 갈등을 다뤘던 영화가 순교자고요. 이거를 지은 원작자 소설자는 이제 김은국이라는 소설가가 이거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때 자랐습니다. 저는 이제 이때가 1960년대였고요. 제가 1970년대 이후에 쭉 자라서 생활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그 영화 속에서 반공을 좀 익숙하게 지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버트 태권브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 작품을 만든 우리 김청기 감독이라는 분이 또리 장군이라는 반공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당시 이 또리 장군이 1978년에 나왔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대보다 약간 나이 드신 분이 젊으신 분들이 아마 1978년도 쪽 그쯤에 태어나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삼촌, 뭐 이모 정도 되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태어나서 자라실 때는 이런 또리 장군 같은 영화, 반공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딱 보면은 이 또리 장군이 그 약간 타잔 비슷하게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타잔이 당시에 상당히 히트했던 영화 안에서 아마 김청기 감독이 이걸 모티브로 삼아서 또리 장군을 그렇게 캐릭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리가 남한에 있는 어린이고요. 북한에 있는 자기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간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때 북한 사람들이 압제에 시달리고 있고, 그거를 이제 북한 권력층들을 북한의 민중들과 함께 그 북한의 권력층을 무너뜨려 내린다는 이유, 그 주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되게 사악하고 포악한 그런 어떤 동물들로 비유해서 많이 했고요. 당시에 어린이들로부터는 상당히 많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 로버트 태권브이를 만들었던 이제 김청기 감독이었다는데 어린들은 솔직히 잘 몰랐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이제 그때 최고의 그 애니메이션 제작자 감독이 반공 어린이 만화 영화도 같이 만들었다는 것이 참 이제 시대의 어떤 하나의 단면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다양한 반공 영화도 같이 봤어요. 그래서 뭐 공수부대 나오는 영화, 특공대가 나오는 영화, 그래서 북한 지역에 침투해서 이제 북한군하고 중공군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런 흐름들이 쭉 전개가 됐었습니다. 네, 쭉 전개가 됐었는데 그 전개가 되다가 1980년대 들어서 상황들이 좀 변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상황들이 변했냐면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아주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삶이 조금씩 풍요해지기 시작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요. 좀 자유로운 삶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좀 제대로 해보자는 단순하게 이제 헌법상에만 존재하는 민주주의를 삶 속에 좀 제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살아보자고 하는 고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1980년대에는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고요. 많은 또 젊은이들이 그 과정에서 희생이 됐고 또한 지금의 어떤 이렇게 풍요롭고 나름대로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당시에 젊은이들이 많은 그 노력들을 하고 기여를 하게 됩니다. 1987년에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민주화됩니다. 그때 민주화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 문제라든지 통일 문제라든지 이 분단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권위주의 정부 시절, 혹은 이제 독재 정부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민주화되지 않았던 그 정부 시절에 금기 시대였던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대한 것들을 당시 사회가 호기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뭐 분단에 대한 어떤 소설이라든지 북한에서 나온 어떤 그 예술 작품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것은 소설가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태백산맥은요, 해방 이후서부터 6.25 전쟁 때까지 이야기를 다룬 주로 이제 지리산 일대, 그 다음에 지금 전라도 지역, 전라남도 보성 벌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에 벌어진 어떤 땅과 그 다음에 경제의 문제, 사상과 이념의 문제, 또 사람과 사람의 문제를 다양하게 다룬 어떤 시대의 작품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요즘은 여러분들은 뭐 책 잘 안 읽으시고 안 읽으시고 뭐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시지만 당시에는 대부분 책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접했거든요. 이때 태백산맥 소설이 무려 700만 부 정도가 팔렸다고 해요. 근데 이때 태백산맥이 소설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의 거장이시죠. 임검택 감독에 의해서 1994년에 소설 태백산맥은 영화 태백산맥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영화가 상당히 이게 러닝타임이 깁니다. 근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문제는 뭐냐면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지금이라는 것은 1945년 해방 이후서부터 분단되고 전쟁의 과정까지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념의 갈등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몇몇 많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게 됐는지, 그러한 고민들을 땅속에 저기 그 태백산맥 쪽에서 많이 다뤘고요. 여기에 가장 핵심 키포인트 되는 영화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임권택 감독은 그 다음에 영화를 제작한 임권택 감독, 그 다음에 소설을 쓴 조정래 작가는 이거를 땅의 문제로 고민을 했어요. 땅에서 시작되는 문제가 바로 이런 이념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사상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뭐 하겠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태백산맥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념의 문제가 바로 땅 문제로부터 시작됐다. 그런 것들을 잠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 이 벌교란 어떤 곳입니까? 어째서 그렇게 좌익이 많이 나왔고 좌우익의 갈등이 심했는지요? 벌교에서의 좌우익 갈등은 땅에서 시작되었고 땅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지요. 땅이라고요? 조금 뜻밖이군요. 이 땅의 문제는 일제 침략에서부터 설명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식민지화에 착수한 일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8년간 토지조사라는 것을 벌여 농민들의 땅을 약탈하였는데, 그 결과 농민의 팔알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그들의 팔알이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여야 하는 전략농가가 된 것이 식민지의 현실이었죠. 그 와중에도 많은 지주들은 일인들과 협조하여 땅을 사들여 대지주가 되었는데 이른바 친일지주입니다. 그들은 일본인 지주와 함께 농민들을 착취하며 식민정치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농민들은 수확량의 7할 이상을 지주에게 바쳐야 되는 현실 속에서 춘군기, 추군기의 악순환에 시달려야 했는데, 그런 비참이 집중된 곳이 땅이 넓은 삼남 지방이었고 그 중에서도 심한 곳이 바로 전라도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해방이 되었죠. 그런데 미소에 의해 점령된 남북 지역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북이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단행한 데 반하여 이남에서는 자기 재산을 앉아서 뺏길 수 없다는 지주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 농지개혁은 자꾸 미뤄지고, 그에 따른 자기들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면서 지주와 소작 간에 땅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자 그 갈등의 틈을 좌익이 파고들었지요. 그들이 주장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자기 땅을 갖고 싶어하는 소작들의 열망과 잘 맞아떨어지고, 그 결과 많은 소작들은 사상이 뭔지도 모른 채 좌익에 동조하거나 가담하게 된 겁니다. 여순 때 많은 소작들이 입산하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지요. 자, 여러분 보셨죠?
땅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이념 갈등, 그리고 이제 그 이념 갈등으로 해서 좌우의 대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는 눈은 좀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국사책에서 보는 역사는 왕을 중심으로, 왕조라든지 그 국가, 그 뭐 또 현대사에서는 그 정권의 중심에 따라 서술을 하는데, 또 우리가 기층의 이제 밑바닥 민중이라 그러죠. 그 민중의 관점에서 또 역사를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또 근데 거기다 보면 또 이제 가진 자와 또 못 가진 자 뭐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어떤 사회 계층별로 또 역사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뭐 1945년에 해방이 돼서 48년에 정부가 만들어지고 50년에 6.25가 전쟁이 시작이 돼서 그다음에 남북 간의 전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 한반도가 갈갈이 또 찢겨지는 경험을 겪게 되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여기 뭐 자유민주주의, 저기는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그 휴전 이후에는 나름의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그 이제 운영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국사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를 서술 배웠는데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생활 양식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땅의 문제도 당시에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의 7, 80%는 대부분 다 농민이거나 농민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농민 가정 중에서도 70% 정도가 흔히 소작이라고 그러죠. 자기 땅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그 땅의 주인으로부터 그 땅을 임대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자료들 보면은 뭐 소작농들이 나름대로 좀 좋은 조건으로 땅을 경작하게 해달라고 쟁의도 일으키고 뭐 분쟁도 일어나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도 우리 역사를 또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태백산맥은 그리고 소설 태백산맥은 바로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좀 그 영화가 그렇게 전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왕조 중심이나 현대사에서 정권 중심으로 영화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나름대로 다양한 삶의 계층을 또 중심으로 영화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단이나 북한 문제라든지 통일을 이야기할 때도 뭐 정권 중심, 우리나라 어떤 정부가 어떤 통일 정책을 실행했고, 그다음에 북한이 어느 이제 지도자 때 어떤 그 남북 관계라든지 국제 정세를 이용해서 이제 뭐 나름대로 그 이제 통일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도 당연히 큰 틀에서 봐야 되겠지만, 우리의 그 남한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북한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어떤 식으로 좀 변동이 왔는지도 함께 보는 것도 우리가 남북한이라든지 한반도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설 태백산맥, 그것이 영화한 태백산맥도 바로 그 차원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넘어갈게요. 또 하나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할 부분이 이제 남부군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남부군이라는 작품은 이것도 태백산맥하고 좀 비슷합니다. 왜 비슷하냐면 태백산맥은 1945년 해방 때부터 6.25 전쟁 때까지의 스토리를 다룬 거라면, 이 영화 남부군은 이것도 이제 그 원래 빨치산 출신으로 전향했던 그 사람이 그 이태라는 분이 소설 남부군을 쓴 걸로 이것도 80년대 후반에 영화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도 6.25 전쟁부터 전쟁 이후과 전쟁 직후에 이 영화도 또한 지리산을 배경으로 했던 빨치산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빨치산에 하면 이제 공산당 잔당들이죠. 그 잔당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생각해 볼 게, 물론 영화가 나왔을 때는 당시에 우리 정서로 좀 못 받아들였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너무 여기서도 이제 지금보다 더 반공이란 정책이 더 중시될 때였다 보니까 그 공산당 빨치산들을 너무 또 인간적으로 그렸다. 국군은 또 너무 또 무자비하게 그렸다. 뭐 이제 그런 표현도 나와 있지만, 이 영화는 또 영화로고 또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당시에 어떤 이 빨치산들의 어떤 선택의 고민도 한번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빨치산들의 고민들을 무조건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남부군 속의 한 장면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당시에
남부군은 지리산을 배경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한 그 우리나라 국군하고 경찰이 그 남부군들을 토벌하려고 잡으려고 그 아주 그냥 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어떤 장면이냐면 남부군과 그러니까 이제 빨치산 부대하고 그 토벌대가 그 한 마을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전투를 하게 돼요. 막 그때는 그냥 서로 쫓고 쫓기다가 서로 맞닥뜨리면 그냥 그것이 논밭이든 마을이든 간에 일단 서로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근데 그게 막 서로에게 한 마을에서 이제 그 총을 겨누게 되는데 그때 한 어린이가 그냥 멋모르고 그 서로 그 전투하는 그 자리에 들어와요. 그러면 과연 당시에 그 남부군하고 토벌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어린이를 바라보면서요.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네. 모두 피하시오! 노란 개들이 몰려옵니다! 성정부! 어머 하시니 이쪽으로 오시오! 사격 중계! 아그야 이리 와! 위험이야! 꼬마야! 이쪽이야! 군인 아저씨한테 와야지! 아그야 이쪽으로 와야! 꼬마야, 그쪽은 빨갱이들이야. 건방 줄게. 일로 와. 거쪽은 노란 개새끼들인게 이쪽으로 오란 말이야! 어쩌려고 거기 있냐? 싸게 오랄게. 어이! 노란 개새끼들! 생각보다는 사람 같네. 야! 산돼지 새끼들! 인정은 있구나 해! 지나고 싶지 않나? 빨리 고향 가서 저 자식 먹어 살려야지! 야! 너희들 시방 총질하는 것이 어린아기 때문이 아니고 똥강아지 때문에 총질하는 것이지. 아, 너희들 한 식구 아니야. 식구로 말하자면 산돼지나 노란개나 당군 할아버지 식구 아니냐 이 산돼지 새끼들아. 아따 상년의 새끼를 알기는 하는구만이. 그리여 그런게 조국 통일과 인민 해방을 하루빨리 앞당겨 안 쓰겠냐 요 무식한 놈들아. 손 들고 나와라! 손 들고 나오면은 생명은 보장한다! 까지 말고 이 성님 노래 한 곡 좀 들어봐! 두마 네, 지금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공산 빨치산과 그다음에 그것을 토벌하는 국군 토벌대 사이에 전투 중에 한 어린이가 그 사이에 들어온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뭐 시대상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서로 그 어린이, 순진한 어린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죠. 근데 아이는 어떠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의지할 곳은요. 결국 이제 아이의 엄마가 와서 그 상황은 자연스럽게 이제 종료가 되지만 아이는 선택할 수 없었고요.
그 엄마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이를 빨리 그 장소로부터 데리고 나가야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영화의 한 장면이었지만 저는 그 시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뭐 북한도 마찬가지였고요. 좌익이냐 우익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다른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좌익 세력이 들어왔을 때는 좌익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녔고요. 그다음에 우익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또 우익 세력이 또한 그 주도했을 때고 우익 세력들이 또한 여러 가지 그 세력을 점했을 때는 또 그 반대 현상들이 일어났고요. 이것들을 경험했던 당시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보복이 두려웠어요. 한쪽을 가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물론 지금은 역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경제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 더 우월하고 사람이 더 보다 나은 체제로 우리가 이제 역사의 판결을 내려졌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확신에 차지 않았던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어디 의존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를 좀 더 지켜주고 의지할 수 있는 곳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가족이었겠죠. 그래서 보다 저 가족에 많이 의존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가족은 믿는다. 그래서 이제 가족 편에 많이 들어갔게 됐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흘러서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선택이 과연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선택이 저는 옳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당시의 시대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좌익이 들어오면은 좌익에 의해서 많은 것이 강요당하고 또 반대쪽으로 또 우익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또 과거에 또 좌익 세력에 가담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보복이 시작이 되고 또 좌익이 들어오게 되면 또 우익 세력에 대한 보복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많이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도 어떻게 보면 영화 속의 하나의 장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냥 그 당시에 그냥 뭐 이념과 사상을 잘 모르는 보통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고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잣대로 보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많은 정보들도 있고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도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들은 좀 명확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앞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고요. 내일 일도 몰랐는데 어떻게 몇십 년 뒤에 일을 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한 4편의 영화를 또 같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동영상으로 보셨던 작품은 주로 이제 남부군하고 태백산맥은 당시의 시대의 아픔을 이제 그대로 그린 거라고 봤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4편의 영화는요, 물론 분단과 통일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던 시대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음악이 하나 들리시죠? 아마 한 곡이 들으실 텐데 상당히 좀 익숙하신 그 멜로디일 거예요. 이 멜로디는 그 영화 태극기 날림의 OST거든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가끔 9월 달에 한국보훈의 날 행사 때도 이 멜로디가 보여주고요. 심지어는 이 멜로디가 좋기 때문에 어떤 카페라든지 아니 다른 행사장에서도 많이 부르는 아마 영화는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멜로디는 어디선가 한 번쯤 들으셨던 멜로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태극기 날려가요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형제 간의 어떤 분단의 아픔을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주는 의미가 되게 깊어서 사람들이 멜로디를 더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천안함 확침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46명의 우리 해군 용사들이 해군 장병들이 희생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때 천안함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신들이 수습이 됐습니다. 그 시신이 그 한 구 수습될 때마다 관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태극기를 덮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 해군 장병들이 그 동료 장병들의 시신을 담긴 관을 한 구 안고 나옵니다. 그때 많은 언론 매체들이 그래서 생중계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날 이제 과정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또 대부분 다 비슷한 그 신을 보여줘서 제가 이제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의아한 아주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관이 한국 나올 때마다 백그라운드 음악이 나오거든요. 근데 많은 방송사, 여러 매체들 방송사에서 이 태극기가 있는 OST들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OST와 함께 그 관이 운구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너무 가슴이 좀 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마도 각 방송국마다 이 음악을 틀자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때 이제 방송을 담당했던 그런 뭐 작가나 PD들이 이렇게 운구되는 모습에 뒤에 백그라운드 음악을 자연스럽게 이 음악으로 넣었던 것 같아요. 서로 합의한 건지 아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음악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공통의 정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 태극기 휘날리며의 OST는 상당히 많이 각인이 됐죠. 이 영화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아까 이제 남부군이라든지 태백산맥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6.25 전쟁은 그 한국 근현대 사회에 있어서 특히 이 지금 분단 구조가 더욱 고착화되는데 아주 그냥 가슴 아픈 사건 중에 하나죠. 그 북한군의 남침으로부터 그다음에 또 미군이 개입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유엔군과 함께 그 이제 거의 통일에 다다를 때까지 갈 때 또 중공군이 개입하고 또 거기에 이제 교착 상태가 이르다가 지금의 휴전선까지 만들어진 과정을 바로 그것이 6.25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나 우리 한민족에게 또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또 동아시아 질서를 또 재편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국가에도 상당히 그냥 각인될 만한 사건으로 지금 계속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상당히 많은 상처들을 일으켰어요. 특히 전쟁이 생기면 가장 많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힘이 없는 약자들이기 때문에 또 이들이 선택하지 않은 또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도 그 내용을 보면 두 형제가 원래 너무나 그 우애가 좋았던 형제였습니다. 형은 구두 닦기를 하면서 가정을 돌봤고요. 동생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에게는 아름다운 약혼녀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형제의 삶이 전쟁으로 처참히 무너집니다. 둘은 전쟁의 상황에서 형제는 입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형은 동생을 지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그 전쟁터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형과 동생은 정말 어떻게 그 서로를 위해서 그다음에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형제가 이제 뭐 전쟁 상으로는 일사후퇴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내려오면서 그 약혼녀, 그러니까 형의 약혼녀가 그 좀 좋지 않은 사건에 연루가 돼서 이제 좀 곤혹스럽게 돼서 이제 죽기 직전에 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때 좀 분란이 이제 이 형제와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국군에서 그런 좌익을 토벌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약혼녀도 죽고 그 형제도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형은 동생도 죽고 약혼녀도 죽고 그다음에 동생도 죽은 줄 알고
그 북한군에 입대를 하게 그 월북을 해서 입대를 하게 되고요. 또 동생은 다시 국군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갈등은 더 고조가 되고요. 나중에 이제 형이 그 동생을 죽은 줄 알고 그 북한군에 입대를 했는데 그 동생은 이제 형을 찾으러 다시 가게 되죠. 그 내용 그러면서 마지막 그 전투에서 형제는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전의 영화와는 좀 다른 그 형제를 통해서 한국 전쟁을 바라보고 주변 인물을 바라보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우리가 요즘은 한국 영화에서 그 1000만 넘는 영화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 태극기 날리며가 개봉될 때가 한 2004년입니다. 그때는 거의 태극기 날리며가 한국 영화 1000만을 가장 빨리 돌파했고 그때 흔치 않았던 한국 영화 1000만 시대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그 영화적으로 상당히 히트했던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이 지금 영화 속에 있는 사진의 모습이 그 형과 동생이 그 서로 갈등 가운데 있다가 전쟁에서 만나서 그 이제 화해를 하고 그런 전투 씬이 바로 이 전투 씬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영화 속에서는 두밀령 전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밀령 전투는 6.25 전쟁 당시에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는 뭐 피해 능선이라든지 뭐 빨치산 저기 그 펀치볼 전투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지금의 강원도 양구 부근이에요. 그래서 그 상당히 많이 그 한국 전쟁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전쟁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열한 격전지로 그리고 있는 곳이 생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두밀령 전투입니다. 그런데 영화가 그 이제 막 이게 1000만이 넘은 영화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영화가 전개될 때 상당히 많이 좀 독특한 일들이 벌어져요. 당시에 막 인터넷 카페 같은 것도 활성화되던 시점이고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인터넷을 이제 쓰기 시작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한 600만 정도 돌파했을 때 인터넷에 아주 재밌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두밀령이라는 곳이 그 전투가 그 이 두 형제가 갈등 속에 있다가 화해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 두밀령에서 이 그 형제는 없었지만 이 두밀령 전투가 일어난 곳에 나름대로 이 영화 태극기 날리며 기념비를 세우자는 그 운동이 인터넷 카페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영화 관계자들이나 사람들이 되게 의아한 거예요. 아니 그냥 영화 속에 있는 그런 설정인데 사람들은 이걸 너무 감동 깊게 봐서 아 두밀령에다가 그 형제 간의 화해, 그러니까 서로 이념의 갈등에 있었던 형제 간의 그 화해를 기념하는 그런 그런 그 뭐죠? 조형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움직임이 사람들에게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영화대로 히트했지만 사람들의 그런 마음 속에는 이것이 단순하게 잘 만들어진 6.25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불러일으켰던 그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마 지금 아까 제가 영화 도입부 부분에 들려드렸던 그런 그 OST 사운드 트랙이 더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까지도 와닿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영화는요. 그 이중간첩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중간첩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중간첩. 더블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그냥 한 곳에 속하지 않고요. 소위 말하는 양다리 걸치는 간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중간첩은요. 그 한 진영과 진영을 오가기 때문에 그 진영과 진영의 필요를 알아서 서로에게 그냥 그 양쪽의 고급 정보들을 적당히 갖다 주면서 생존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뭐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 예전부터 전쟁이 있는 곳이고 서로 간의 갈등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중간첩이 존재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사진 두 컷이 보입니다. 근데 이 사진 두 컷은요, 같은 공간을 서로 다른 시점에 찍은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그 베를린에 있는 체크포인트 찰리라는 곳입니다. 체크포인트라는 말은 뭐 영문 그대로 하게 되면 검문소라는 얘기죠. 여러분 올해가 독일이 통일된 지 30년이 되는 해거든요.
근데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베를린은요 동독의 수도였고 그다음에 동독 지역에 있었지만 워낙 독일의 수도가 상징적인 곳에 그 독일의 수도가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베를린의 그 또 일부분을 그 서방 진영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어떤 자유세계가 중심이 돼서 분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서베를린 그러니까 서독에서 그 서베를린을 관할하고 거기에 또 미군이 주둔하게 되죠. 그래서 동서 베를린 사이에서는요 여러 개의 검문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외교관이라든지 여러 이제 저명한 인사들이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검문소가 바로 이제 그 체크포인트 찰리였습니다. 이 찰리 포인트라고 혹시 이제 부르고도 있는데 이 찰리 포인트는요 역사상 많은 뭐 스파이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또 동독과 서독, 그다음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고위급 인사들이 많이 여기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도 있고 스토리들도 있는 곳이 바로 체크포인트 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예전에는 그 동베를린 쪽에서 여러 행사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면 우리나라하고 동독이 수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 체크포인트 찰리를 통해서 또 동베를린 지역을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다양한 여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씬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여기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첫 씬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영화 이중간첩입니다. 영화 이중간첩은 한석규 씨하고 고소영 씨가 주연을 하셨는데 그 한석규 씨 이름이 여기서 영화 속에서 림병호입니다. 북한군에서 특수부대 특수훈련을 받은 북한 고위 이제 뭐 군인 겸 또 외교관 겸 뭐 그런 직위를 갖고 있는데 이 림병호가 남한 쪽에 망명 의사를 타진하고 이 바로 그 동베를린의 체크포인트 찰리를 통해서 서방 세계 자유 세계로 넘어오는 씬부터 이 영화 이중간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 찰리를 되게 상징적인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영화의 도입부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진 4컷이 보이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 임병호는 남한 속에 잘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남한에 왔을 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도하지 않은 각본대로 태극기를 들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마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교관이 돼서 정보부대 교관이 돼서 북파 공작원들을 그 교육시키는 교관 역할들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그렇게 있다가 이제 뭐 국정원 지금을 하면 정보기관 요원, 그러니까 정보기관 요원 지금 말하면 이제 국정원 요원이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한 여성도 알게 돼서 뭐 남한 세계에 자연스럽게 정착을 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임병호 씨의 임무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순한 사람이 아니고 자유가 좋아서 남한에 온 사람이 아니라 북한의 명령을 받고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남한에 오게 됐죠. 그게 이제 그 임병호의 임무였죠. 그러다가 주변에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한의 고급 정보, 북한의 고급 정보를 다 빼내서 나중에 브라질로 몰래 도망가게 되죠. 같이 고정 간첩을 했던 여성 간첩하고 같이 한국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비극적인 이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간첩 영화를 보면요, 참 영화가 슬픕니다. 왜 슬프냐면 일단은 남북이 분단된 것도 서러운데 이 사람은 뭐 조국이 2개겠죠. 남한도 조국이겠고 북한도 조국이겠고 하지만 선택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두 곳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러한 이야기가 단순하게 현실에서만 그냥 가상적인 영화 속의 가상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한국 남북 분단의 역사에서도 이런 이중간첩, 그러니까 남북으로 남한에 북한에 살다가 남한을 선택하고
또 남한으로부터도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사건에 의해서 또 이렇게 남한에서 또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음에 정말 로맨틱하게 살다가, 아까 남한에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 가면 좀 로맨틱하게 살 수 있겠다, 좀 이상향으로 살 수 있게 왔다가 또 그것이 아니해가지고 또 남한을 벗어나려고 했던 뭐 그런 역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간첩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남북 모두로부터 또 외면받았던 또 다른 어떤 그 간첩은 아니지만 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이수근이라는 사람이고요. 뭐 개그맨 그 이수근 씨하고 동명이인이죠. 이 사람은 이제 이중간첩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은 그냥 로맨티스트일 뿐이다. 그냥 그 남북 모델에서 로맨틱하게 살려고 했다가 로맨틱하지 않기 때문에 다 탈출하려고 했을 뿐이다. 뭐 그렇게 정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북한에서 탈출을 했고 결국 남한에서도 어떻게 해보려다가 탈출을 해서 나중에 이제 외국에 나갔다가 잡혀서 한국에 와서 일단 사형되신 분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되게 살아왔던 궤적이 되게 독특해서 한번 이분을 이야기할게요. 여기 보면은 1967년에 이 사람이 넘어왔는데 당시에 이제 그 경향신문 기사예요. 뭐라고 되냐, 한자인데 북계중앙통신, 북한에서 지금 이제 가장 큰 언론사겠죠. 거기에서 부사장, 상당히 높은 고위직 사람인데 판문점서 극적 탈출이에요. 이 사람이 판문점에 남북 이렇게 뭐 관련 판문점에 회담 관련으로 취재했다가 우리 쪽에 이제 약간 남한으로 넘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서 극적으로 이 사람은 탈출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67년에 넘어왔는데 쭉 살아간 거 보니까 뭐 처음에는 북한에서는 뭐 생각의 자유가 없어서 자기가 탈출을 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이제 국정원의 전신이죠. 중앙정보부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뭐 한국의 대학 교수랑도 결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다가 한 2년, 한국에 1년 반 정도 있다가 여권을 위조해서 탈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홍콩으로 갔다가 홍콩으로 해서 캄보디아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으로 가서 결국은 체포가 됐죠.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 사람이 특정한 목적, 북한의 어떤 명령을 받고 한국에 위장 귀순했다. 뭐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렇게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나중에 시간 20년, 3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과연 위장 간첩이었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꼭 이 사람이 뭐 북한의 구체적인 지령을 받았던 증거라든지 아니면 했던 행동가 약간 과장되게 알려진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시대에 그냥 좀 약간 로맨틱한 삶을 살려고 했던 로맨티스트였지 간첩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남한도 싫었고 북한도 싫었던 사람들, 아니 북한도 싫어서 남한에 왔다가 남한도 못마땅해 했다가 일단은 다른 나라로 간 사람인 건 확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들도 남북한에 있었다. 만약에 우리가 분단이 되지 않고 하나의 나라였다면 이런 사건들은 없었겠죠. 그냥 체제 안에서, 그냥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뭐 체제에 불만이 있으면 그냥 외국에 나라 사는 것도 되고 그냥 지금의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그랬으면 불만을 얘기하면서 그냥 씩씩거려서 끝나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존중하며 살 수 있는데 너무 또 그 남북 간의 분단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편들기도 애매모호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틀이 좀 갇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프랑스의 어떤 똘레랑스의 나라 프랑스가 부럽고 미국이나 서구 유럽의 정치적 자유가 부럽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나름대로 약간 정부를 비판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은 뭔가 더 쉬워져서 간첩이라든지 반체제 인사로 그렇게 낙인을 찍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반대적으로 이제 북한을 보게 되면 북한은
우리랑 다르게 이제 언론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 몰래 아주 몰래 어떤 신앙의 자유라든지 서로의 어떤 그런 의사 표현을 해서 정말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런 어떤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아직도 북한은 뭐 그런 상황에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유,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분단을 왜 극복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왜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생각의 자유, 그다음에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다음에 뭔가 할 수 있는 자유들을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제 분단 구조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영화는요, 이제 국경의 남쪽이라는 영화예요. 이 국경의 남쪽은 탈북민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탈북민. 우리한테 이제 너무나 익숙한 단어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전국 때는 탈북민이 많이 그 한국 사회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많을 때는 1년에 몇천 명씩 탈북민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제3국을 통해서 거쳐 들어왔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 국경이 막혔고요. 제3국 간의 이동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금년에는 탈북민이 아마 100명도 채 들어오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화가 만들어졌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국경의 남쪽이 만들어질 상황에 2006년의 상황에는요. 탈북민이 보통 1년에 2,000명, 3,000명 이상씩 막 들어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을 사는 한국 내 교육시설인 하나원이 항상 포화 상태에 있었던 그런 시간이 바로 2005년, 6년 이 영화가 만들어질 즈음의 시점이었습니다. 이 영화는요. 탈북 남성의 영화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남성이 남한에서 겪는 갈등들, 그다음에 탈북 전에 북한에 이제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을 두고 왔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애인이 한국에 오게 되는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여기 선호라는 그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차승원 씨가 주인공인데 선호가 사랑하는 연화라는 아가씨가 있어요. 근데 선호의 직업은 북한의 국립교향악단의 호른을 부르는 호르니스트고요. 연화의 직업은 박물관에서 해설사예요. 뭐 말하자면 박물관 해설사, 큐레이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영화의 배경은 이래요. 둘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선호의 아버지가 그 선호의 큰아버지가 원래 6.25 때 전사한 줄 알았어요. 그 군대에 갔다가. 근데 서울에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선호의 큰아버지가 선호의 아버지, 북한에 있는 선호의 아버지하고 몰래 그동안 이렇게 편지를 교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북한 당국에 이제 거의 발각이 됐어요. 그때 선호의 가족은 어차피 이제 남한에 있는 가족과 편지 교류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자기네들도 이제 안전하지 않으니까 집단 탈북을 해서 이제 남한에 가는 것으로 결정해요. 그래서 선호는 사랑하는 그 애인 연하를 남겨놓고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두만강을 건너서 국경을 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가서 독일 대사관에 들어가서 결국은 극적으로 탈북을 해요. 하지만 그 선호는요, 항상 북해에 두고 온 애인 연하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남북 접경 지역 있죠. 임진각이라든지 통일전망대에 가서 매일매일 그냥 눈물을 삼킵니다. 근데 어느 날 북한으로부터 소식이 와요. 연하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다. 그래서 선호는 그때부터 자포자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한 남한 여성이 선호에게 손길을 내밀어요. 그리고 선호는 그때 그 여자, 어차피 연하는 떠난 아가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남한에서 자기를 케어해주고 있는 그런 여성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남한에 잘 정착하게 해서 사는 듯 했습니다. 근데 남한에 갑자기 그 선호의 북한 애인이었던 연화가 오게 됩니다.
연하가 북한에서 결혼했던 얘기는 좀 잘못된 그럼 요즘 말하는 게 페이크 뉴스죠. 잘못된 소식이었어요. 그때 선호는 여기서는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북한에 있던 A는 자기를 찾아 남한으로 왔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됐죠. 마음은 북한에서 온 연하에게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남한에서 결혼을 했던 몸이었기 때문에 선호는 갈등하게 돼요. 하지만 이 사실을 이제 연하가 알게 됐죠. 그리고 서로 간의 갈등이 더욱더 깊어지고요. 연하는 결국은 선호를 떠나게 되고요. 선호는 현실을 인정하고 가정을 잘 꾸리게 돼요. 그리고 선호는 뭐 행복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의 이제 그 돌사진을 찍으러 간 날 사진관에서 그 자기의 애인이었던 연화의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게 된 결혼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멋쩍은 미소를 지으면서 영화는 마무리를 하게 되죠. 참 영화를 보면서 뭐 차승원 씨도 연기를 잘하긴 했지만 그 한 남자의 선택 하지만 또 잘못된 소식을 통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옛 사랑했던 여인이 다시 나섰을 때 그 여인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현실을 보면서 저는 한 남자의 자괴감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사람에게 체제는 무엇이고 이념은 무엇이고 갈등은 무엇이고 가족은 무엇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 남성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영화 속의 허구가 아닌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도 좀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지금 탈북민들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3만 명이 넘는데 3만 명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조그만 군 단위 하나 정도의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아주 많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가족 간에 해체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가족끼리 넘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신 다음에 또 가족을 불러들이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부부였다가 한쪽은 남한에 살고 한쪽은 북한에 살고 또 한쪽은 또 그 예기치 않은 과정에서 사별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심정적으로는 서로 이제 이혼한 상태로 왔는데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이 안 된 상태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탈북민들의 어떤 그 특히 가족 관계들도 보면 상당히 가슴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 탈북민 그 사회에서 이슈가 된 게 뭐냐면요. 이런 그 탈북민들의 이혼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 살면서 이혼 소송을 하게 돼요. 내가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나는 이미 이제 결혼은 끝난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기서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탈북민들이 이혼 소송을 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떤 케이스냐면 이렇게 넘어올 때 일단은 대부분 다 이렇게 뭐 좋게 넘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가족 관계를 좀 정리하고자 또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리하기를 마음 먹고 그 다음 과정을 통해서 탈북하시고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의도하지 않게 오신 분들도 있어서 이거는 뭐 본인이 아닐 경우 아닌 이상 어떻게 정리를 내릴 수 없어요.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국에 오신 분들이 그 이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그래서 판사님들이 많은 고민하시죠. 뭐 어떻게 보면 탈북민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가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출의 동기가 자유를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집을 나오신 분들이 있고 근데 이분들이 과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북한에 있는 배우자도 대한민국 국민인가? 북한에서의 결혼은 한국에서도 유효한가? 그 다음에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이혼 그 송장 같은 것들을 북한 주민에게 어떻게 송달할 건가? 그 다음에 북한에서 한 혼인의 근거법은 뭔가 다양하게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탈북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북한에 온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이혼이 지금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 좀 받아들여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탈북민들도 고통을 해요.
근데 이혼하지 않고 재혼해버리면 결혼을 2번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민법상 결혼을 한 번, 그냥 배우자는 한 사람이라고 그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혼에 해당되고요. 자녀를 낳아도 호적에 올릴 수가 없어요.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탈북민들은 경제적으로 좀 약간 자립이 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그런 혜택들을 만약에 이혼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은 어떻게 이거 수급하는데 법적인 것들을 좀 약간 좀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이혼 소송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증명이 되면 좀 수월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판례들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영화는요, 코리아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을 영화 극화로 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깃발 여기 익숙한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한반도기라는 거죠. 이 한반도기가 여러분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한 30년 가까이 된 시간인데요. 1991년부터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영화 코리아와도 밀접한 그 연계가 될 텐데요. 역사적인 배경을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요. 1990년에는 독일 동서독이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딱 올해 10월 3일이 독일 통일 딱 30주년이 되는 해죠. 그래서 이때부터 세계사가 막 흐름이 변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991년에는 소련을 비시한 그 동유럽 국가들이 다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떨치고 그 시장 경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그 남북 관계도 좀 새로운 물결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좀 적대 관계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서 남북 간의 나름대로 화해와 협력도 우리도 한번 모색해보자 하는 관계들이 이제 그 움직임들이 이루어지는데 일단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뭔가 이야기하려면 교류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교류를 하기 좋은 게 일단 문화교류고 스포츠 교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 국제 스포츠 대회에 한번 남북이 같이 참여를 해보자 라고 합의를 합니다. 근데 합의를 딱 했는데 해결해야 될 것들은 많죠. 원래 남한하고 북한은 서로 이제 다른 국제법상 다른 나라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나의 걸 가냐. 물론 국호는 대한민국이나 그 북한이나 영어로 다 코리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코리아 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국제 대회에 나가게 되면 국기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우승을 하게 되면 국가가 울리잖아요. 그러면 과연 국기와 국가는 뭐로 해야 되냐? 근데 국가는 합의를 받았어요. 뭐냐면 그거는 사람들이 다 예측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남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 해외 동포 사람들이 같이 만나면 부르는 노래가 있죠. 아리랑이라든지 고향의 봄이라든지 뭐 우리에서 오는 통일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리랑, 그러니까 1920년대에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부르는 1970년, 20년대에 곡조로 된 경기민요의 아리랑 그거를 이제 그 선수 단의 노래로 삼았고 그거는 아무도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가였죠. 그러면 국기였죠. 그러면 국기는 뭘로 해야 될 거냐? 남한에는 태극기가 있고 북한에는 인공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일팀이다 보니까 하나의 국기를 쓰는 거는 이제 상호간에 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어떤 국가를 할 거냐? 그때 고민해서 나온 게 바로 이 한반도 흰 도화지에다가 그러니까 도화지 같죠? 흰 바탕의 깃발에다가 파란색 한반도 지도를 하고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표기를 하는 걸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게 돼서 그게 지금의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라든지 그럴 때 이제 남북이 함께 만나고 들고 나오는 깃발의 한반도기가 시작이 바로 1991년에 열렸던 일본 지바에서 열렸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북 단일팀의 단일기에서부터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당시 실제 사진입니다. 현정화 이분이 조죠. 일단은 요즘 우리 젊은 대학생들은 현정화 이분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현정화는 당시에 남한의 최고의 탁구 선수였고요. 이분희 씨는 북한의 최고의 탁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라이벌이었어요. 현정화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브니 씨 같은 경우는 세계 랭크는 거의 이제 탑 상위권에 랭킹이 돼 있어서 과연 두 사람이 라이벌이기도 했지만 또 남북이 하나 됐을 때 둘은 또 한 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복식조에 나갔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그 숙적들을 뭐 저기 중국이라든지 혹은 유럽의 탁구 잘하는 나라들을 물리치고 우리나라 여자 복식팀이 최초로 이렇게 단일팀을 만들어서 세계대회 우승을 했죠. 그래서 이때 1991년 물론 여기 학생들이 나 태어나기 전에 시점이라서 그렇게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당시에 우리 젊은 시절을 보내셨던 당시에 지금의 40대, 50대 분들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때 감동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말 남북이 하나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스포츠를 통해서도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은 하나다. 우리가 힘을 합쳤을 때는 뭔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단일팀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죠. 이거는 이제 영화의 장면이고요. 단일팀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졌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큐멘터리 하나의 포스터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1966년도에 우리나라는 2002년에 월드컵 4강에 진출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탈리아를 누르고 당시 북한도 요거 저 전에 1966년에 잉글랜드 월드컵 때 이탈리아를 누르고 세계 8강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되게 역사상 월드컵 역사를 보면 가장 경이로운 사건 중에 하나가 북한이 잉글랜드 월드컵에 8강에 진출을 한 거였습니다. 스포츠는요, 갈라진 어떤 이질적인 서로의 사람들이 만나서 또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의 큰 화합을 만들고 하나의 큰 평화의 흐름을 만드는 이벤트이면서요. 또 스포츠는 또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용을 당했습니다. 오늘 또 스포츠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뭐 군사정부나 독재정부를 거친 나라들은 다 스포츠를 중요시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제 1936년 당시 독일 히틀러가 독일의 어떤 그 독재를 하고 있을 때 베를린 올림픽을 통해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히틀러 독재를 어떤 과시하는 수단으로 베를린 올림픽을 사용을 했고요. 우리한테는 그 마라토너 송기정 선수의 그 일장기를 달고 뛰었던 가슴 아팠던 그 사건, 그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을 뛰었던 그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베를린 올림픽은 어떤 히틀러의 독재를 과시했던 그런 올림픽이었어요. 그 뒤로도 상당히 많은 독재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체제를 홍보하고 우월성을 과시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는 북한이 나름 어느 정도 전쟁도 극복을 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배고픔도 좀 해결했기 때문에 상당히 스포츠를 국가적으로 많이 좀 투자를 했어요. 특히 이제 당시에 1960년대 북한 축구는요. 아시아 최강이었고요.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진출은 당연히 북한 몫으로 사람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한국 축구는 이거보다 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국제 그 스포츠대에서 그 북한 축구팀을 만나는 거를 한국 축구팀들은 상당히 꺼려해서 일반적으로 일단은 피하기도 하고 북한하고 안 만나려고 경기를 져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벌어졌어요. 그리고 남과 북이 또 대결을 한다. 그때는 이거는 국제대회에서 남과 북이 대결한다. 이건 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북한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북한도 남한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이거는 뭐 단순하게 그 페어플레이를 넘어서 그냥 이거는 거의 뭐 전투에 가까운 행동들을 남북이 한 적도 많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체제의 대결의 장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스포츠였고요. 소련이나 예전에 동독 같은 나라들도 그 스포츠를 엘리트 체육을 통해서 스포츠를 육성해서 뭐 거의 뭐 올림픽에서 거의 뭐 그 메달을 휩쓸듯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의 정치화를 시킨 것이 바로 독재 국가라든지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면도 있지만 남과 북은 스포츠의 또 다른 한 면인 또 화합을 위해서도 대결과 갈등도 있었지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 보시는 이제 사진은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 때 남과 북이 공동 입장을 하는 사진이에요. 그 전까지 이제 남과 북이 같이 입장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번번이 잘 되지 않다가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남과 북이 공동 입장을 해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제 한반도기 들고 남북 선수가 그 남북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이제 기를 들고 입장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뭐 그 단일팀 하나 구성한다고 또 공동 입장 하나 한다고 이게 뭐 남북 간의 갈등이 어느 순간 딱 해소가 되고 또 뭐 세계 뭐 박수를 받는다고 해서 분단 구조가 뭐 갑자기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적대적인 서로의 감정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지속 가능한 노력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장 한 번에 되지 않을지라도 이런 끊임없이 이런 것을 하려는 노력,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서로 함께 뛰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저는 그때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서로 간의 이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분단의 구조라든지 어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이, 남북이 뭐 단일팀 하면 다 이벤트다. 물론 이벤트 맞습니다. 하지만 이벤트가 맞지만 이것들은 그 통일과 평화로 가진 어떤 작은 노력들 중에 하나고요. 모래알들이 한데 모여 산을 이루듯이 이것이 바로 통일과 평화로 가는 큰 산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혼과 창과 통일해야 된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통일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는요. 신념과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할 때 신념과 비전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남과 북에서는 서로 관용하고 포용하고 호혜, 서로 이익이 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창은 창의하고 창업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통은 서로 간에 소통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것은 어떤 남과 북이 이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로 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말했듯이 이제 신념을 가지고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그다음에 서로 소통하면서 그런 과정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통일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제가 이제 영화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다양한 영화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일에 관련돼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단 문제가 어떻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갈등이 어떻고 이제 그런 거였지만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통일 콘텐츠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어떻게 잘 자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창의와 상상을 발휘할 수 있는 콘텐츠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다문화 사회잖아요. 그러면 다문화로 가는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을 또 제시할 수 있는 영화도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무장지대, 남북 간의 접경 지역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창의와 상상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컨텐츠도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진화된 남북 문화가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그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영화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시대에 어울리는 통일 운동은 뭐냐? 그다음에 다양하게 지금 뭐 SNS들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해서 그걸 배경으로 할 수 있는 영화도 나와야죠. 여러분 예전에 1998년에 영화 쉬리가 나왔는데 그때 되게 재밌는 독특한 장면이 많았어요. 북한에서 온 간첩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 라디오라든지 뭐 그런 난수 방송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메일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것들 찍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세계가 열렸잖아요. SNS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멀티미디어 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틀들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남북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통일 이후에 이제 뭐 북한 도시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남북 간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 좀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담긴 영화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일 한국의 어떤 국가의 이상형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소재를 담긴 이제 영화나 영상의 작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들은 이제 통일의 꿈, 미래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들이 영화가 그 서로 전쟁, 갈등, 서로 어떤 뭐 서로 이제 그런 부분만 했다면 이제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전에 하지 않았지만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남북이 하나로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의 부분들을 이제 좀 갖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의 영화가 좀 아픔이 담긴 영화가 많았다면 앞으로 영화들은 우리가 통일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담은 영화가 좀 많이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통일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으시고요. 그 가능성을 바탕으로 통일에 관련된 새로운 컨텐츠들도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정치학자들이라든지 통일운동가만 통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과 같은 보통 학생들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커서 이제 사회인이 되실 거기 때문에 사회인분들이 이런 다양한 통일 컨텐츠, 특히 영화나 영상을 통해서 그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수업이 바로 여러분 이런 영화를 통해서 통일을 보는 것이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일을 보게 하고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통일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